이게 전쟁이기 때문에 그냥 야전 침대 놓고 밤낮으로 일을 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때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리시청도 그런 얘기 하더만요. 야전 침대 갖고 일을 할 수밖에 없다. TSMC 그렇게 한다. 왜? 고객이 우선이니까. 고객이 이때 달라고 하는데 이때 안 주면 시장을 잃어버리니까. 근데 그걸 맞춰야 되는데 우리 8시간 일하고 갈 거예요. 주 52시간 나 다 찼어요. 나 더 이상 못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양향자입니다. 현재 개혁신당 반도체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조금을 이야기한 것도 아마 제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그 경쟁 기업들, 그런 국가들의 법이 어떻게 되고 있냐를 제가 이제 계속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미국만 보더라도 지금 당장 인텔에 85억 주잖아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라피더스 설립에 63억 달러가 지금 배정돼 있고,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대표 기업 SMIC에 2억 7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삼성에 유보금이 많은데 왜 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투자가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국가가 함께 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 무대에서 그런 기업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건 자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라피더스 설립에 이런 그 63억 달러를 주는 이유는 결국은 미래의 파운드리 산업에서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일본의 결단이잖아요. 그 회사를 돕는 겁니까 이게? 국가의 어떤 경쟁력을 키우는 거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한 기업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 여러 번 얘기를 해도 국가 경쟁력이 아니라 이거는 대기업의 어떤 혜택, 특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의도에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식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반도체 기술에 종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기술을 모르는 분들은 이게 안 들어와요, 머릿속에.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게 국가 간의 경쟁이 되고 이 공급망이라든지 파트너십이 왜 중요한지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산자위에 있을 때도 반도체 특별법 시즌 1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말 제가 저를 목숨 버렸어요. 그때 국가가 위험하거든요. 어떤 일을 했었냐면 이제 뭐 왜 과거보다 이렇게 안 좋아졌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이제 제가 2016년도에 1월 달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벌써 9년입니다. 제가 있었던 30년의 세월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었죠. 15년 후를 예측하면서 간다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적어도 10년 후에 이 글로벌 산업 지형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는 게 그려져야 이게 로드맵이 만들어지거든요. 지금 하는 일. 그 로드맵이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면 기술 인재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언제 어느 때 얼마가 필요하다는 걸 예측을 해서 그 자료를 각 학계에다가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교육부와 이제 기업과 하는 일이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그게 없어졌어요. 로드맵 자체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느냐면 대한민국이 97년도, 98년도에 IMF 사태를 겪으면서 이공계 기피 현상이 너무 강하게 왔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공계로 안 갔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공계로 안 간 그 폐해가 지금 엄청난 국가적 어려움으로 지금 결과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또 어때요? 의대 이게 증원 사태, 이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기술 기업들은 어쩌란 말이냐라는 거예요. 그 지금이라도 적어도 옆에 나라 대만이라도 보란 얘기예요. 대만은 이공계 입시가 2번 있습니다. 교육을 이제는 지금 코딩 교육 다 없어졌죠. AI가 나오면서 파이썬 뭐 프로그램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 준비도 교육도 적어도 10년의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글로벌 무대에서 뛰고 있는 미래를 예측하는 기업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그 로드맵이 함께 가지 못하면 결국은 교육 따로 기업 따로,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교육부도 사실 교육부 수장도 기술을 아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교육을 전공한 사람도 좋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되고, 이게 기업을 이해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첨단 기술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그런가요? 계속 뭐 진보 보수 공수만 바꿔가면서 교육이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바로 잡는 것, 그게 교육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당장 해야 되는 법안들은 당장 52시간 이거 화이트 칼라 exemption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안 풀어주잖아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첨단 산업에 그 52시간으로 주당 52시간으로 묶어놓은 나라는 저는
한 나라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연구 인력들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성과로 계약을 하지 이걸 시간으로 계약은 하지 않죠. 그리고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어떤 꿈이 큰 사람들,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분명한 로드맵을 갖고 있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은 일을 하게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업의 특성상 이게 전쟁이기 때문에 군사들이 있잖아요. 언제 얼마만큼 필요할지를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TAT를 맞추는 데는 주당으로 이렇게 끊어서는 맞출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1년 내에서도 한 3개월이 개발 기간으로 보면 그때가 가장 하드한 시간이 돼요. 그냥 야전 침대 놓고 밤낮으로 일을 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때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리시청도 그런 얘기 하더만요. 야전 침대 갖고 일을 할 수밖에 없다. TSMC 그렇게 한다. 왜? 고객이 우선이니까. 고객이 이때 달라고 하는데 이때 안 주면 시장을 잃어버리니까. 근데 그걸 맞춰야 되는데 우리 8시간 일하고 갈 거예요. 주 52시간 나 다 찼어요. 나 더 이상 못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거를 그래서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이라고 하는 게 첨단 산업자는 이그젬션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투자 시 세액 공제하는 그 첨단 산업의 군이 있어요. 적어도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풀어라 이거예요. 그래도 다 알아서 하거든요.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법안을 했는데 일본도 일본판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이고 또 하나가 있어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가 있어요. 고도 프로페셔널. 그 제도는 거기는 근무 시간 따지지 않아요. 네. 자기의 성과로 그냥 연봉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도 사실은 꿈이 있는 친구들은 그런 시간에 연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로핏 쉐어링이라는 걸 제도를 둬놨는데, 이것도 제가 있을 때는 프로핏 쉐어링, 그러니까 PS 받을 때 그 PS의 금액이 옆에 사람들 누구 얼마 받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개개인을 다 평가를 달리해요. 그래서 리더가 정말 중요한데 그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리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원이 됐을 때 진짜 이 평가만 아니면 임원 해먹겠는데, 도대체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이 사람을 어떤 평가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 사람 미래를 어떻게 열어줄 것인가, 그 고민하지 않는 부서장은 잘려 마땅하죠. 집에 가야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연구원 한 사람에 대한 평가, 아마 언론사에서도 그 평가가 제일 예민할걸요. 근데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100명이 있으면 20명이 끌고 가고 나머지 20명은 그냥 뒷다리 잡는 사람들이 20명의 포진에 있고, 이 60명은 그냥 대충 노말하는 사람들인데 다 필요한 사람들이긴 하나, 오죽했으면 이건희 회장님은 그랬겠어요. 월급 줄 테니까 뒷다리만 잡지 마라.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그냥 집에 가고. 근데 제대로 일할 사람들까지 이렇게 그 조직의 분위기로 일도 못하게 하거나 뒷다리 잡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첨단 산업은 기본적으로 경쟁이라는 무대 위에서 산업이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서운 일이죠, 이게. 그 조직원들 간에도 경쟁이 심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연봉도 차이가 나지만 실제로 PS, PI가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되게 민감하고 예민한데 어쩔 수 없어요. 그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결국은 세계 무대에서 전쟁터에서 영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확실한 어떤 처우를 해주겠다라는 분명한 게 있어야 되고, 그 2019년도에 일본의 소재 규제 기억나시죠? 플루어린 폴리이미드, EUVPR, HF라는 이 세 가지의 소재 규제를 딱 당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느꼈어요? 경제 침략을 했구나. 이걸 어디를 보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결국은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소재 세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타격한 거예요. 정밀 타격한 거라고. 메모리 반도체의 파운드리까지 주도권을 갖게 될까 봐 일본은 그 당시에 그걸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했느냐? 결국은 2030년도까지 TSMC를 넘겠다고? 두려운 거죠.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들려고 플루어린 폴리미드, EUVPR, HF 이 세 가지를 정밀하게 딱 골라가지고 타격을 했는데, 반도체 특위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느낀 게 그때였어요. 반도체를 아는 사람이 대응을 해야지 뭐 법을 했던 사람이 대응을 하겠어요? 아니면 운동권에서 대응을 하겠어요?
이게 뭐 누가 대응을 하겠어요? 그 언론인들이 대응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도체 특위위원장을 했고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도 반도체가 이제 산업을 넘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죽고 사는 문제가 돼버렸다. 결국은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일이 돼버렸다 해서 반도체 특위가 만들어졌고, 근데 반도체 특위위원장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위원장도 맡았죠. 근데 이제 정부가 할 일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입법기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반도체 특별법, 뭐 전력망 특별법, 한전 기본법, 그다음에 AI 기본법 이런 것들이 제대로 법안이 이제 상정되고 그게 통과가 되게 하려면 그 기술을 아는 사람이 소위나 이런 데 가서 본회의나 소위에 가서 그걸 설명을 해야 돼요. 사실 이제 왜 반도체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느냐, 저한테 그런 질문이 많아요. 왜 양양자는 반도체만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아시잖아요. 반도체가 다입니다. 기승전 다 반도체예요. 왜? 우리 지금 그 AI 혁명 시대의 기본이 다 반도체죠. 데이터, 통신, 네, 그리고 뭐 모빌리티, 자율주행 자동차, 뭐 드론, 우리 스마트폰, 뭐 로봇 이런 모빌리티도 다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이 딱 그 조선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조선도 반도체예요. 그래서 조선을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금융, 모든 무역, 네, 이런 모든 산업의 바탕이 근간이 다 반도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반도체의 그 기술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으로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대한민국이 비전이 뭔가라는 질문을 해보면 누구도 대답을 못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 어떤 목표로 달려가고 있나요? 저는 일관되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국민들이 잘 살아야 돼요. 국민이 잘 사는 강한 나라, 부민 강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과학기술 강국, 과학기술 패권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 길이 우리가 기술로 선도하는 선도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앞으로의 아젠다는 저는 선도국가라고 봐요. 선도국가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기업의 모든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정치가, 정부가, 그리고 우리 학계, 우리 국민 모두가 그 길을 향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는 일,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하는 길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부민 강국, 과학기술 패권 국가. 네, 고맙습니다.